네, 어서 오세요. 그, 뭐, 잼버리 대회 때문에 말이 많네요, 그죠? 에휴, 팔자도 좋네. 한 나라 그 자본을 개방하면 말이에요. 무슨 떡 주듯이 그 월가가 뭐 대회 같은 걸 열어줘요. 올림픽이라든가 뭐 월드컵 이런 거 열어준다고. 잼버리도 마찬가지죠.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잼버리가 뭐야? 누가 나치 유겐트 잘하나? 그 올림픽이잖아요. 영국의 세실 로즈가 남아공하고 쳐들어갔을 때, 또 영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침략했을 때, 장교와 장군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빨치산 그 소년 간첩단을 모델로 세웠던 게 그게 바로 보이스카우트예요. 프리메이슨 유겐트지. 잼버리 대회란 게 이게 나치 유겐트하고 상응하는 대영 제국의 유겐트 모임이란 말이야. 아이들이 뭔 죄야 이용당했는데 대회를 열어준 연놈들이 문제죠. 이게 한국에서 괜히 여가부가 모임 총책을 맡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한국 여가부가 영국 프리메이슨한테 직방으로 그 명령을 시달받는 조직은 아닐 텐데 뭐 저렇게 나서갖고 모임을 조직한 걸 보니까 능력도 없이 역시 그 영국 프리메이슨의 노예, 그 세계 스카우트 연맹, 그 스카우트 연맹은 또 프리메이슨의 노예죠. 그 노예가 바로 한국의 여가부다 이거죠. 오늘은 노예에 관한 얘기입니다. 앵글로색슨 해양 문화에서는요, 해적, 국가공인 해적, 상선, 상인, 해군 구분이 되게 모호하죠. 해적되었다가 공인 해적되었다가 다시 해적되었다가 다시 상인되었다가 상인되었다가 다시 해군에 들어갔다가 해군에 나와갖고 다시 해적됐다가 끝없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그 해군들이 하는 짓거리도 옛날 자기네들의 해적이 했던 행동 그대로 합니다. 예? 어떤 나라 위협을 주고 싶으면요 항모를 보내갖고 한 바퀴 빙글 돌아. 예. 그 해적이 하는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앵글로색슨 전통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분을 못하겠어. 해적과 해군을 구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토마스 페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예 무역상들은 누구나 증언하듯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많은 수가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었다. 1775년에 한 얘기예요. 농부들은 부지런하게 일을 했고 삶에 만족해했다. 이들은 전쟁을 싫어해서 서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말이다.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다 망쳐놨다 이거야. 아프리카를. 아프리카에는 국가가 173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1만 년을 살았습니다. 그거는 아프리카뿐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오히려 더 오래 살았지. 콜럼버스가 그 침략했던 중미, 북미, 남미 모두 그랬어요. 또 똑같았습니다. 1만 년 이상을 살아온 행복한 민족들이 살아왔다는 것이야. 거기를 다 망쳐놨어요. 200년간의 노예무역과 아프리카 약탈의 역사를 철두철미한 자료에 근거해서 역사를 처음으로 기술한 사람이 서양 사람이 앤서니 베네지아라고 있습니다. 1771년에 책을 써냈죠. 너무나 고증이 철저해서 지금까지도 이 사람의 서적을 기반으로 역사 서술을 하고 있어. 이 서양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프리카는 번영했고 행복했으며 평화로웠고 잘 통치되던 대륙이었다. 아프리카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교활한 유럽인들에게 순진하고도 단순하게 속았다는 것뿐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식민을 당한 사람들의 공통된 하나의 특성이 있다면 유럽인들이라든가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예. 이들의 말을 너무 믿고 단순하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식민당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요.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사람들을 너무 순진하게 믿어요. 너무 순진하게 따라갑니다. 특히 노인들. 서양을 덜 경험해본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래.
잘 알지도 못하니까 괜히 믿고 싶은 거지. 두려우니까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식민당하는 거예요. 응? 제국주의에 푹 빠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만 아름다웠나? 아직도 1492 Conquest of Paradise라고는 영화가 있던가 그래요. 다시 말해서 파라다이스라 그랬어.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하는 서인도 제도가 파라다이스였다고 해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콜럼버스가 1943년 스페인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한테 항해 비용을 대주었던 루이즈 센탄셀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돈 준 사람한테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메이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다른 모든 섬과 마찬가지로 매우 비옥합니다. 넓은 들판과 초원, 다양한 새, 각종의 꿀, 향신료, 각종 금속이 있습니다만은 철은 없습니다. 항구는 편리하고 탁월하게 지었습니다. 건강에 좋은 강물이 풍부하니 모든 것이 상상 이상입니다. 무기도 없으니 무기가 뭔지 알지 못하고 사용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매우 단순하고 정직하고 대단히 후합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줍니다. 왕조차 나를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친절합니다. 이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매우 이해력이 높습니다. 수많은 카누가 있는데요. 우리 배보다 빠릅니다. 나는 78명의 노군을 태울 수 있는 카누도 보았어요. 나는 이곳을 왕의 이름으로 이 모든 섬을 소유했고 그 소유한 땅의 통치 권한을 폐하에게 맡겼습니다. 이 새끼 뭐 하자는 소리야 지금. 이 아름다운 패러다이스를 자기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소리잖아 지금. 이 당시에요. 이 콜럼버스가 보낸 편지가 단 2개월, 3개월 만에 전 유럽에서 번역되고 출판되고 재출판되고 그랬단 말입니다. 응? 그래서 고마라라고 하는 사람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지구 탄생 이후 최대의 사건이라고 호들갑을 떨었고 전 유럽이 들썩였다고요. 유럽의 금융계와 상인들이 금하고 은, 귀금속, 향신료 가져올 수 있다고 들떠 있었고 이놈들 그랬던 놈들이에요. 이 콜럼버스가 1492년 10월 12일 날 바하마에 도착하자마자 인도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죠. 아직까지도 인디언이라고 불러요. 이게 서양사입니다. 예. 인도였으면 좋았을 곳이었겠지. 인도가 아니라. 게다가 이 자기가 발견한 것도 서인도 제도래. 거기가 무슨 인도라고 아직까지도 서인도 제도라고 다 단어를 붙이고 자빠졌다고. 이 서양사가 있다 이 모양이야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 유럽 상인들한테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이슬람 상인들한테 구걸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냥 인도로 직방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나 보다 이러면서 콜럼버스를 그렇게 칭송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럽 상인들은 말이에요. 인도를 꿈꾸고 중국도 꿈을 꿨지만 인도는커녕 태평양에 발도 들여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대다수의 상선들이 미주하고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돈을 벌었어요. 수백 년 동안을. 인도는 저리 가라 뭐 인도 같은 소리가 앉아있어. 1498년 인도양으로 들어갔던 그 바스코다가마 그 사람 하나 빼고 1500년대 결성되자마자 바로 중국하고 일본으로 달려갔던 예수회 그리고 또 소수 포르투갈 상인들만이 아시아로 진출했어. 그건 마카오를 중심으로 아시아 약탈을 했다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약탈은 대서양에서 벌어졌단 말입니다. 서아프리카, 남미, 중미, 그리고 유럽 이 삼강무역을 그때는 뭐 삼강무역은 단어 없었지만 그렇게 출발을 했단 말입니다. 이놈들은 말이에요. 콜럼버스와 똑같은 놈들이에요. 탐험을 상상하는 동시에 사람을 팔아갖고 노예로 팔아치울 생각을 했다고. 콜럼버스가 뭐라 그랬어? 서인도 제도 국민 만나자마자 20명을 납치해갖고 스페인으로 유괴해버렸지. 세상에 이런 놈의 새끼들이 어딨냐고요. 그리고서는 바하마 사람들한테 그 타이노족이라 그래. 몸매 좋고 잘생겼어요. 종교는 없는 것 같은데
말 잘 듣고 머리가 좋으니까 머슴으로 쓰면 되겠다. 사고방식이 이따위였다 이 말이에요. 에? 기독교인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하는 그 가톨릭 명령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노예를 안 쓰고 살았거든. 이제부터 노예 쓰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아니면 되니까. 유럽은 아니래도 식민지에서 쓰면 되잖아요. 식민지로 노예를 쓰면 될 거 아니야. 게다가 콜럼버스가 뭘 갖고 와서 담배를 갖고 왔잖아. 야, 갔더니 담배라는 걸 피는데, 뭐, 피곤한 것도 사라지게 하고, 야, 약도 되고 막 그러는데, 막 이런 얘기를 적어놨다고. 게다가 설탕이라든가 사탕수수, 목화가 돈이 된다는 걸 금방 알아채요.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유럽에서는 노예를 써가지고 이런 농장을 만들기가 불가능하니까 식민지에 가서 농장을 만들자. 거기 가서 마음껏 노예를 쓰자. 게다가 원주민은 또 자꾸 죽어가. 왜 그런지 자꾸 얘네를 만나면 원주민들이 죽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예를 수입해야 되겠다 이거야. 게다가 또 노예 그 자체를 수입 수출하는 게 돈이 무지막지하게 된다고 그냥 믿었던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신대륙 발견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예요. 에? 그렇습니다. 서구를 제외한 웬만한 나라들을 다 약탈하고 침략하고 노예화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500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반박해도 좋습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하는 그 서인도제도 북미 수만 년 전부터 살고 있었어. 이미 그곳에는 수백 개의 국가가 들어차 있었다고. 1000년 전에도 바이킹이 한번 온 적도 있고. 콜럼버스가 여기 같은 곳을 4차례나 다녀갔습니다. 쿠바, 자메이카 돌아보고 하이티, 도미니카 돌아보고 거기서 유럽 최초의 식민국을 세웠다. 이런 식민국을 세웠다고 역사에 적혀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에요. 일본 해적들이 말이야 부산에 쳐들어와서 부산 시장 죽이고 부산 시민들 잡아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거기에 일본 해적국을 세웠다. 이 말과 똑같은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일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야. 그래서 자메이카에 스페인 상인들하고 일반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몰려옵니다. 근데 하여간 몰려오기만 하면 원주민들은 죽었어. 이 자메이카에 스페인 사람들이 정착한 60년 만에 이 자메이카 부족민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모든 몰살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쓸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농장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지 15년 만에 자메이카에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온 15년 만에 원주민들이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1518년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자메이카에 4,000명의 흑인 노예들을 공급해줬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대량으로 서인도 제도에 공급한 첫 번째 사례가 1518년 포르투갈 해적 상인들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었다 이거예요. 노예요? 예, 노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이런저런 사람이 할 말이 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서구와 좀 비교한다면 이슬람이라든가 아시아, 아프리카의 노예 대다수는 포로, 범죄자, 돈 못 갚은 사람, 가족이 많아가지고 입 하나 덜고자 막내 자식들 몇 명 팔아버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노예라고 불렀어. 그래서 보통 귀족들이 사갔죠. 이 사람들이 그 머슴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았고 노예는 상속되지 않은 것이 일반이었다 이거예요. 물론 각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크게 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시대 지역마다 양상이 좀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래요.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아주 철두철미해서 그냥 코란에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 이 코란의 그 제2의 코란이라고 하는 그 수나 있잖아. 그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노예와 신하는 너의 형제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응? 노예를 들였으면 알라의 이름으로 형제로 대하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그 노예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지 마라 그랬습니다. 반면 서양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손 대대 상속되고 자손 대대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노예를 도매 상품처럼 취급합니다. 대량으로 팔고 사는 체계를 만들어 놨다고. 이 16세기에 이 서양의 노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를 도매급수로 매입하고 강도, 납치하고 장물합의하고 이런 전통이 말이야 1526년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미국 이렇게 7개국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딱 7개국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7개 국가밖에 없어요. 지금 방구석에서 500년 동안 뭐 잡고 반성하는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말고는 모두 앵글로색슨 국가죠. 프랑스도 유대인과 다시 버무려져 갖고 앵글로색슨 국가 중 일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유대 앵글로색슨 전통이다 이 말이에요. 응? 노예무역 네트워크 안에는 유대 금융 체계가 거대하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1등, 영국 2등, 프랑스 3등, 네덜란드 4등, 스페인 5등, 미국 6등, 덴마크 7등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다. 응? 이 세계 노예무역 도매 상인들로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선박이란 게 어느 나라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선주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당시 선주 대다수가 포르투갈 베니스 오스만의 유대 상인들이었어요. 이 초반부에 포르투갈 유대인들이 서로 연합했지. 후반부에 영국 해적들과 유대인들이 또 연합합니다. 삼강 무역이 본격화되던 1580년대부터 콘베르소 유대인들이 이 무역의 중추 세력으로 떠오른다 이거죠. 1983년에 그 유명한 랍비 있어요. 마클리 라파엘.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유대 상인들은 노예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제로 프랑스를 포함하여 영국, 네덜란드의 미주 지역 모든 식민지 노예 무역을 유대인들이 장악했다. 유대인들은 서유럽 판매 네트워크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노예 화물선의 선주들이기도 했다. 캐리비안의 프랑스와 영국 식민지에 노예를 공급했지만 그들의 핵심적인 노예 시장은 스페인 식민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였다. 왜냐하면은 스페인 식민지 쪽으로 가장 많은 노예들이 팔려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떠리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 노예들을 남대문 시장에 옷장사처럼 팔아 넘겼어요. 노예들을. 예를 들면 1562년에 그 영국의 공인해적 있잖아요. 프란시스 드레이크의 사촌 존 호킨스가 아프리카 사람 300명을 납치해가지고 카리브해에 팔아넘겼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가지고 1518년부터 1866년 사이에 총 1250만 노예가 수출입됐고요. 신대륙 발견한 지 25년 만에 노예 무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농장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총 30만 명의 노예 무역 해적 상인들이 활동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삼강무역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약탈이 시작된 것이고 전 세계의 약탈과 탈취와 노예화가 시작된 거죠.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프리카 부족들 간의 싸움으로 잡힌 포로들을 이슬람 상인들한테 넘겨 이슬람 상인들은 아프리카 내부에 있는 다른 이 부족들한테 팔아 넘긴단 말이야. 중개 무역을 했어요. 이슬람 상인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죠. 수십 명 수준이었지. 그러나 백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수천만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173개가 넘는 도시국가하고 왕국의 국민들이 노예로 팔려나가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150만 명이 배 안에서 죽었습니다. 1250만 명 중에 150만 명이 배 안에서 죽었고 400만 명이 해안에 도착 못했다 그러죠. 400만 명이 그 이전에 어디선가 죽었다는 것이고요. 언제나 대량으로 죽어도 보충이 가능하고 가격이 되게 쌌기 때문에 함부로 대했습니다. 죽어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 17세기 중반부터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납치된 노예 10명 중에 9명은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가 주요 운송인이었죠. 물론 포르투갈계, 영국계, 프랑스계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면에서 무척 탁월했습니다. 북미, 중미, 남미 농장의 거대한 수의 흑인 노예들을 화물처럼 수출을 했어요. 노예는 화물이었어요. 화물로 취급했습니다. 손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발로 턱턱 건드렸지.
17, 18세기 아이작 뉴턴 그 영국의 조폐청장 같은 놈들이 노예 무역설에 투자를 했고요. 100년 지나면은 여전히 데이비드 리카르도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새끼가 노예 무역선을 소유하기도 하고 주식을 팔아 제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18세기 후반 들어서면서 이제 세계 노예, 담배, 설탕, 면학 가격이 좀 수익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다른 수익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게 잉여가 치론, 이윤율 저하, 이런 비교 우위론, 이런 해적 경제론이었다 이 말이에요. 에? 노예 가격 떨어지고, 또 다른 쪽에서는 노동자가 또 가격이 좀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니까 리카르도가 이게 비교 우위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리카르도는 노예 해방론자가 된다고. 노예를 사용해 가지고 이문이 안 난단 말이야. 이윤율이 저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노동자를 숫자라고 하는 게 리카르도의 주장이었고, 그게 노예 해방론자로서의 리카르도의 모습이라 이 말이야. 이 미국과 영국의 대다수의 노예 해방론자들은 목사 몇 명을 빼면 죄다 이따위의 기회주의자 더러운 자식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랑 똑같아요. 담배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했던 화이자하고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이 중국이 담배 사업의 반 이상을 가져가 버리니까 전자담배 팔고 금연 운동에 뛰어들었지. 그래서 금연식품 만들고 그랬지. 그래서 전 세계 시민들이 화이자하고 존슨앤존슨이 이끌어가고 있는 금연 운동에 정부를 시켜갖고 노예처럼 따라가고 있지 지금.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행복 추구권, 자기 의사 결정권, 그걸 다 깨부수면서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건강 추구권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금연 운동을 하면서 이 초국적 기업 화이자, 존슨앤존슨의 딸랑이가 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전 세계 국민들이 정부를 포함해서.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옛날 욕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더욱더 노예적이니까. 서인도 제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1519년부터 1867년 사이에 서아프리카 노예들은 브라질로 거의 40%가 넘어갔고, 일반 스페인령으로 18% 넘어갔고, 서인도 제도로 35%가 넘어갔고, 거기서 또 따로 몇 퍼센트, 한 9% 정도가 미국 남부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인종차별 문제, 지긋지긋한 남미의 그 인종차별 정책 같은 것들이 400년 이상의 역사를 만들어놨어. 이 라틴 아메리카에. 서인도도 마찬가지지. 남미는 인종 혼혈 문제로 나라가 다 개쪽이 나버렸고 400년 내내. 서인도 제도는 그래도 섬이 좀 많으니까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쳐서 하이티로 뭉친 사람, 이 흑인들이 백인 농장주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하이티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잖아. 이게 최초의 흑인 국가거든. 그러니 얼마나 백인 놈들이 배가 터지겠냐고. 그래서 프랑스, 영국, 미국이 아직까지도 비열하게 하이티에 대하여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뭐 먹을 것도 없는 나라한테 가가지고. 왜? 건방지게 식민지 최초로 흑인들이 국가를 만들어? 우리 허락 없이? 이게 싫은 거야. 이게 200년 넘게 지금 저 하이티를 욕먹이고 욕보이는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의 비열한 짓거리라고요. 비열하니까 비열하다 그러지. 내가 비열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놈들이 그렇게 더러운 역사가 비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부족장들이 노예를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우리만 잘못한 거 아니다. 이슬람 상인들도 중개업 하지 않았느냐. 매일 매판하는 놈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그 수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부족장, 돈 번 부족장 별로 없고, 이슬람 상인들 그렇게 대량으로 노예를 판매한 적이 없어. 다 백인들 지네들이 와서 한 짓이지. 일본처럼 일반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일반화해도 돼요. 일본은 농민이라든가 뭐 사무라이 정도 뭐 좀 빼면은 뭐 대다수가 외고 출신 아니에요? 일본 놈도 그 조상 자체가 해적이잖아요. 광개토 대왕비에서도 외구라는 단어가 나온다더라고. 뭐 400년, 서기 400년. 가시적으로 보면 1200년대 일본 해적들이 중국 해안에서 납치한 중국인들 몸값 받아내고 말이야. 1350년대부터는 조선에 쳐들어와서 수없이 많이 쳐들어와서 노략질하고 몸값 사람들 납치해갖고 몸값 받아내고 그랬잖아.
이 왜구들 중에는 화교도 엄청나게 많아. 동남아시아에 화교도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실은 그 서양사에서는 왜구라고 보고 있다고. 해적 출신이라고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거 해적 새끼가 아닌 놈들이 없어. 일본 놈들이 조상들은. 막부도 손을 못 댈 정도로 힘이 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지.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일본 해적, 즉 왜구들은 말이에요. 말레인이라든가 자국 일본인들 마카오로 하적해가지고 말라카, 마닐라 등지로 팔아넘겼다 이 말이야. 게다가 예수회가 그렇게 좋아하는 프랑스와 자비아, 루이스 프로이스 이런 놈들, 또 갈레오테 페레이라 같은 포르투갈 해적들, 이놈들이 왜구와 함께 결탁해가지고 총 주고 해적질 하는데 도움을 엄청나게 주지. 1540년대부터는 왜구하고 합류해갖고 해적선을 같이 타고 조선 쳐들어가고 명나라 쳐들어가서 해적질 밀무역 했지 않았어요? 조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불량기라고 불렸다고. 외국 놈인데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 살에 끼어가지고 칼질하고 자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량기라고 불렸어요. 불량기 있는 놈들이지. 결국 이제 마카오에 예수회가 정착하고 이 포르투갈 해적들하고 밀무역자들이 일본 나가사키에 노예시장까지 열었어.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납치해왔던 그 일본 무지랭이들, 한 조선 중국 사람들 노예를 수입해서 팔아넘겼다 이 말이야. 임진왜란 터지기 10년 전 1582년에는 말이야 필리핀까지 쳐들어가서 스페인 공인 해적과 서로 전쟁을 벌였어. 참 오지랖도 넓어. 포르투갈 상인들하고 같이 합쳐갖고 스페인과 싸웠다고. 뭐 1000명이 같이 싸웠다는데 그 정도 아니고 몇십 명 수준으로 싸운 거예요 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신 차리고 1588년에 해적질을 금지했습니다. 야, 너네 해적질 그만하고 조선 쳐들어가자. 이 대빵 해적인 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때 일본 해적들을 모두 모아다가 조선에 끌고 가서 약탈하고 문화재 파괴하고 훔치고 장인 납치하고 남녀 2만 명을 끌고 와가지고 나가사키에서 수천 명을 팔아먹었어. 그게 이른바 남만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카오에서 예수회가 총책을 맡고 포르투갈 해적과 일본 해적들이 서로 금은 별로고 은, 구리, 나중에는 이제 도자기까지 비단 이런 거 막 밀무역하고, 또 조선 포로들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이 조선에서 끌고 온 사람들 마카오로 대량 데려가서 거기서 싸 이러면서 다 팔아먹었지. 그래서 조선 사람들 어디로 팔려나가서 필리핀, 말라카, 멕시코까지 갔어. 페루, 아르헨티나, 포르투갈까지 갔어. 스페인까지 가서 노예로 살았고 용병으로, 이탈리아 용병으로도 살았습니다. 일본 애들도 마찬가지야. 일본 애들은 조선 애들보다 훨씬 더 많았어.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팔아먹은 거지. 그래갖고 남미에 그렇게 일본 공동체가 많은 것은 바로 이 남만무역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마카오와 나가사키는 말이에요. 천주교 성당으로 유명한 게 아니에요. 노예무역으로 유명한 거예요. 밀무역으로 유명한 것이고 해적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예. 나가사키 폭탄 떨어진 거는 뭐 사람만 죽은 거 뺀다면 다행이지 뭐. 마카오 가보세요. 그 사람 사는 곳입니까 거기가? 18세기에 들어서면 영국은 브라질의 그 포르투갈과 함께 노예 수출 1, 2위를 다투고 있었다. 예? 노예는 동물로 봤어. 짐승으로 봤고요. 예? 재산으로 봤고 대량 도매 상품으로 봤어. 이 노예 개념이 바로 영국에서 만들어졌다고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1791년 조나단 에즈워즈 그 대각성 운동 벌인 목사가 처음으로 기술한 거야. 무역에 의해 유발된 아프리카 민족들 사이의 전쟁과 그러한 전쟁들로 인해서 파괴된 아프리카로부터 이익을 차지했다. 유럽인들은 이익을 차지했다. 2010년에
다른 학자들이 이를 어떻게 다시 표현하냐면 영국은 노예 공급을 위하여 아프리카 국가 사이에 분쟁을 일으켰다. 계속 총을 갖다 줬어요. 무려 30만 정의 소총을 갖다 줬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장들한테. 그래갖고 서로 싸움을 불러일으켰다. 끝없이 싸움을 불러일으켜서 포로들을 무지막지하게 양산한 다음에 걔네들을 엄청나게 싸게 사갖고 와갖고 카리브해와 미국 남부로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에? 이게 지금까지도 영국과 미국 앵글로색슨의 지정학적 이 전략이에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 국가들은 서로 분쟁으로 끝없이 분쟁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꼭 먹을 게 떨어진단 말이야. 거기서 무기를 팔아준다든가 금융을 대출해야되든가 꼭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응? 아니면 직접 군사적인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들어가서 석유를 훔쳐 낸다든가 나라를 두 개를 부딪히게 만든단 말이야. 이게 언제부터의 전략이라고? 1560년대부터의 전략이에요. 지금까지 흘러오는 분쟁 유발 전략이라고. 이게 앵글로색슨의 종특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700년대부터 1713년까지만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 삼각무역에 대영제국 수출품은 말이야 미국의 노예들이 만든 면화, 인도의 노예들이 만든 천, 서인도의 노예들이 만든 설탕, 그리고 노예 그 자체, 이 상품 4개밖에 없어. 영국이 만든 제조품은 전체 수출품의 3%밖에 안 돼요. 영국 수출품의 97%는 식민지에서 만들어서 식민지에 팔아먹은 거예요. 이래놓고 무슨 산업혁명이야. 뭐 개같은 소리 나가 자빠졌냐고 이게. 예? 이게 삼각무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수익이 맞도록 착착착 돌아간다. 삼각자가 잘 돌아가.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야. 아담 스미스의. 이게 바로 영국의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식민지와 식민무역과 이 노예 노동이 없었다면 영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금까지 누렸던 100%의 GDP에서 3%만 딱 달랑 떼가지고 지네끼리 먹고 살아야 돼. 이 거지 같은 놈들이다 그 말입니다. 영국 놈들이. 이게 산업혁명 오기 전에 영국의 모습이었어요. 영국 제품 자체는 아프리카 제품에 비하면 형편없이 질려 떨어졌어요. 중국 제품에 비하면 수준도 안 됐어. 총밖에는 만드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영국은. 에? 버밍엄에서 총 만들었잖아. 30만 정이나 팔아먹었다고 말이에요. 18세기 식민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영국 자본가들의 그 원시적인 축적을 성공시켜요. 즉 시드머니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 산업을 일으킬 종잣돈을 노예들이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내수를 일으킬 수 있는 국내 자본이 축적됐다 이 뜻이지. 인도하고 미국 남부의 면방직공업 1833년까지 아무리 일찍 잡아도 노예하고 인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생산되었다 이 말이야. 이게 영국 거예요. 에? 영국의 GDP로 잡힌다 이 말이야. 250년 동안 노예 노동력에 근간해가지고 면 수출하고 대량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직 기술도 나올 수밖에 없었고 거꾸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방직 기술이 나왔고 미국의 면 공업이 발전한 게 아니야. 미국의 면 공업을 노예들이 발전시켜 줌으로써 방직 기술이 나온 거야. 기술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영국의 산업혁명은 노예 노동과 식민지의 규모 경제, 삼각무역 여기를 지탱해 주었던 은행의 어음 결제에 의해서 추동되었다고. 빈손에서 만든 거야. 모두. 영국이 한 일은 3%밖에 없어. 과거 250년 동안 노예 기반 경제가 향후 영국 경제 1850년, 900년까지, 1900년까지 50년의 기술 기반 경제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칼 마르크스가 참 우연찮게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노예제 없이 면화 없었고 면화 없이 근대 산업 없었다. 노예제가 식민지에 가치를 주었고 식민지가 세계 무역을 창조했다. 세계 무역은 대형 기계공업을 형성하는 조건이 되었다. 이렇게 정확한 말이 없어요. 응? 자식이 간만에 굉장히 아주 옳은 얘기를 하네. 똑똑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랬던 겁니다. 노예제 없이는 근대 산업혁명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 근대 산업혁명에 아프리카의 서아프리카의 노예들이 엄청난 공헌을 한 거예요. 강요당했지만. 예.
아니나 다를까 산업혁명 닥치기 전에 영국의 산업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삼강무역에 근거하고 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노예무역에 근거하고 있단 말이야. 영국의 국내 산업은 노예무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그대로 춤을 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명료한 역사를 영국 놈들이 거부하려고 그러지. 18세기 노예무역은 금융 시스템을 또 통합하기도 했죠. 하도 바깥에서 일이 벌어지니까 은행들이 더 통폐합된다고. 그래서 대형 자본이 만들어져. 그게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250년 동안 노예무역하고 삼강무역, 앞에서 돈먹기 무역을 통해 갖고 중장기 대출이 가능하지. 노예무역이 안정되었으니까 중장기 대출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수출하는 사람하고 돈을 대주는 그 은행하고 관계가 튼튼하게 만들어져. 이게 산업혁명을 만든 겁니다. 1850년대부터 철강, 구리, 총 이런 것들 완제품 수출국으로 이제 영국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1850년 이후부터는 노예 무역이라든가 노예 노동에 대한 역사를 지우기 시작하고 대신 그 역사에 뭐가 자리를 하냐면 인종주의, 약육강식, 우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갑자기 영국에서 등장해가지고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이 영국의 사이비 학자들은 말이야, 노예들과 식민 기반 방직 산업으로부터 출발해서 1833년을 기준으로 노동자 기반 기계 기반 방직 산업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얘기 잘 안 했어요. 그냥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다시 말해서 영국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노예 노동의 근간에서 시드머니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마치 그 프랑스 학자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우리 그렇게 많이 안 뺏어 먹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에 왜 매달리고 그러고 있어? 아프리카 프랑스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빼먹은 게 프랑스거든요. 우리 영상 아프리카가 없었다면 프랑스는 선진국이 될 수 없었다. 이 영상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에서 2014년에 한데 모였어요. 그래갖고 식민 역사를 좀 정리해보자 그랬어. 경제학자들도 모두 모여들었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얘네들은 역사도 합의를 보나 봐. 그래갖고 어떻게 합의를 봤냐 하면 노예 무역과 금융의 식민지 농장 거래는 런던과 지방 금융시장을 통합했다. 이것은 주로 제조도시의 산업혁명 하지 않고도 이루어졌어. 다시 말해 산업혁명 이전에 이미 금융시장은 통합되어 있어 거대 금융이 자라났다 이 뜻이죠. 이 거대 금융이 미국에서는 언제 자라나지? 뉴딜 정책 끝나고 나서 은행들이 엄청나게 거대해져 버리죠. 루즈벨트가 바로 월가의 꼭두각시였기 때문에 그래. 저기 영국 같은 경우는 1850년 한 100년 차이를 두고 있죠. 미국과. 즉 노예무역과 대서양 무역은 어음으로 이루어졌고 이 해외 어음은 내수 신용 네트워크로 전이되었다.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돌아다니던 어음 결제가 신용이 영국 내부의 신용을 만들었다. 그래서 자본이 축적이 됐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전체적으로 노예무역 덕택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제 노예무역에 대하여 헛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야. 산업혁명은 노예무역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 소리죠. 이게 이제 영국의 대영 제국이 하버드 대학 만들고 다트머스 대학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국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이 농장주의 이데올로기를 그 안에 심었다고. 어디 학문 같지도 않은 뭐 식물학, 곤충학, 인류학 뭐 이런 거, 엔진 연구, 뭐 선박기술 이런 거, 이 제국적인 지식을 탄생시켰고 아프리카를 돌면서 찾아다니는 뭐 이제 약품 같은 제약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처박아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화학으로
사람들 머리를 조종할까 이따위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이 하버드, 다트머스, 컬럼비아 대학, 프린스턴, 예일 대학 이런 놈들이 다 뒤에다 그런 놈 새끼들이야. 이 아이비 대학. 농장주가 후원했고 농장주가 이사장의 경우도 되게 많았고 농장주를 입학시켰고 자녀도 입학시켜가지고 엘리트 대학을 만들겠다고 했던 거예요. 하버드, 다트머스 이런 놈의 새끼들이 들어가서 이제 연구했던 게 최초의 연구가 노예무역에 관한 연구야. 노예 경제에 관한 연구라 이 말이야. 그 이후에 이제 윌리엄 앤 메리 대학, 루처스 대학, 버지니아 대학 이 죄다 이 민주당 연구한 대학 이 새끼들이 제국주의를 가르치고 인종주의를 가르치고 우생학을 가르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농장주들의 후원을 받았다고 이놈들이. 예. 그러니까 특히 하버드 대학이 가장 악랄했지. 얘는 설립 초기부터 그런 걸 갖고 있었다. 이게 아이비 리그 대학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이 노예에 관한 연구하는 그런 대학들이었다고 말이야. 노예 경제에 관한 연구하는 대학들이었다고. 제임스 라이트 다트머스 대학이 2013년에 얘기를 했어요. 자인을 했다고. 노예무역, 노예노동, 19세기 인정학, 우생학 이런 것들은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도 이 노예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모든 제도 안에 안착되어 갖고 합리화되고 정당화되었다 이거야. 옛날에 하던 노예제를 그대로 제도화시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미국 제도의 아주 특성이 돼버린 거야. 영국과 비슷하죠.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1768년서부터 1772년까지 미국 뉴잉글랜드하고 이 중부 식민지가 있어요.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뉴욕 이런 생산된 그 생선, 고기, 목재, 고래, 곡물, 넘주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것들이 서인도제도, 남부 유럽, 영국, 아프리카 식민지로 팔렸거든요. 예. 이 동부 영국 식민지의 그 생산품하고 많은 부분들이 노예 노동의 산물이고, 수출을 식민지 내부에서 했다 그랬죠, 아까. 미국도 똑같았어. 남부 유럽을 조금 제외하면 자기들이 만든 물건 어차피 대영 제국 식민지 안에서 돌고 돌았다 그 말이에요. 한 70%에서 80% 사이가 식민지에서 돌고 돌았다 이 말이에요. 식민지에서 만들어서 식민지 내부에서 돌고 돌았다. 이따위 나라에서 미국도 영국 식민지로서 그러니까 18세기를 통틀어서 미국 남부 또 서인도제도에서 생산된 그 담배, 설탕, 면화 이 수출품의 80% 이상이 흑인 노예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한테 챙길 거 다 챙긴 그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노예 받지 말자 이랬죠. 가성비 안 나오더라 이거야. 이미 들어온 노예들은 뭐 일면 충분히 이제 충족됐으니까 더 이상 추가적인 노예 하지 말라고 영국한테 자꾸 편지를 보내. 그래서 우리의 노예 소유 권리를 따지기 전에 웃기잖아요. 말하는 것도 들어봐요. 토마스 제퍼슨. 우리가 노예를 소유한다, 소유하지 않는다, 노예 해방이다, 막 이런 얘기 하지 마. 하지 말고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그 추가 노예들 이제 더 이상 받지 말자 이 말이야. 이 영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소수 아프리카 해적들을 위해서 자꾸 노예를 잡아다가 미국에다 풀어놓는다 이 말이야. 그거 하지 말라 이거야. 영국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적이다 그 말이야. 이러면서 막 욕을 했다고. 실제로 그래요. 1770년대 들어서는 미국 북부에서는 노예가 아주 포화 상태가 돼 있었고 남쪽에서는 뭐 버지니아, 뭐 메릴랜드 이런 데서는 담배 농장이 워낙에 망가져 갖고 토질도 바뀌고 그래 갖고 노예가 필요 없는 거 밀 생산하고 옥수수 농장으로 변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는 노예 해방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예? 노예를 사랑해서 해방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링컨도 마찬가지야. 100년 후에 링컨도 똑같은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뭐 노예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미국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국에는 오로지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밖에 없어요. 오로지 실용적으로 자기한테 이익이 드느냐 거기에 따라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무슨 거기에 도덕이 있고 선이 있고 그래요. 제퍼슨은 또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노예들한테 허세 부리고 투정 부리고 매일 때리는 것만 이 보고 자란 이 백인 아이들이 참 잘도 크겠다. 야, 날씨가 덥다고 네가 할 일을 자꾸 노예한테 시키냐?
이 노예 소유주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말이야, 극소수만이 노동이란 걸 해봤나 봐. 노동이 뭔지를 몰라. 정신 상태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이 나라 산업이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1787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제조품은 거의 없어요. 그 당시 없었습니다. 제조 생산 기술이 아프리카는커녕 어디 못 따라갑니다. 제조업 기술이 없었어요. 미국이. 산업을 좀 일으켜보자 이런 뜻이에요. 토마스 제퍼슨이. 트럼프랑 비슷하죠. 야, 미국 산업 없어, 좀 일으켜보자 이러고. 노예는 그만 들여와라. 우리가 산업 좀 일으키게. 영국은 지금 산업 일으키려고 좀 시작하고 있잖아.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해보겠다. 이 소리다 그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재수가 좋았지 뭐. 1820년부터 유럽의 이주민들이 미국 쪽으로 밀어닥칩니다. 재수가 더 좋은 게 뭐냐면 1840년대 아일랜드에 기근이 발생한다고. 그래갖고 수백만의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노동을 와갖고 노예를 대체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농촌에서 흑인들이 더 이상 면허 따고 이런 거 안 하고 공장에서 들어가서 일을 한단 말이야. 이 백인들이. 그리고 남쪽하고 북쪽하고 경제의 그 구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북부의 이 백인들이 받아들였던 그 공장지대라고 하는 것도 남부의 노예 노동, 면화, 면직, 방직 공업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북부에 있는 이 은행가들이 남부 농장주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노예를 사라 그랬고, 영국과 관계를 맺어갖고 남부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예? 그 북부는 저기 자체적으로 이 공장을 만들어내려 그랬고, 1840년이 되면 노예 노동이 35%를 팍 죽어버린다고. 하지만 1840년 이전에 미국 GDP의 50% 이상을 바로 노예 노동에 의해서 지탱하고 있었고, 이 노예 노동이 이 자본을 축적시켜 줘가지고 1840년 이후부터 미국 북부의 산업 체계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1860년대 들어서 남북 전쟁이 벌어지죠. 이렇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예. 이 백인들이 이제 1835년부터 공장지대로 막 들어오면서부터 산업이 이제 부흥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도 영국과 마찬가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도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2016년 미국 경제 발전의 극적인 패턴은 노예제를 전면과 중앙에 놓지 않고는 설명 불가능하다. 참 미국 역사학자로서는 되게 그 양심적이죠. 미국 독립부터 남북 전쟁까지 80년 동안 노예제는 미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노예 노동, 노예 무역, 노예 플랜테이션에 의해서 산업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더 이상 미국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영국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러한 공업 국가가 아니었다. 지금은 뭐 다 사라져 버렸지만 자업자득이지 뭐. 자업자득이에요. 노예를 통해서 부강해진 나라가 노예를 그토록 괴롭히고 말살을 시켰다가 이제는 산업마저도 말살이 돼버렸지. 미국하고 영국 잘 가라. 감사합니다.